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야흐로 2024년 정치의 계절이 시작됐는데 이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정치인들의 동정은 막뭐 이렇게 대사 들리고 민의 목소리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 뭐 자기들이 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민의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은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 이래경 선생님과 함께 작년부터 정치혁신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대전환 그런 근본적인 어떤 그 시대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 특강과 그런 이제 공론장을 열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정치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4월 총선이 우리나라의 국원을 가르는 그런 엄중한 그런 그 국가적인 대사라고 볼 때 민은 멀리 있고 조용 소리가 안 들리고 정치인들의 목소리만 들리는 이 현실을 좀 넘어서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민회의, 시민의회라는 걸 이렇게 제도화해 가지고 시민의회의 어떤 그 권리와 그런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개헌을 비롯해서 정치의 변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이랄지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동안 이제 시민의회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논의를 좀 해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 한 2주 전부터 이야기해서 연초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치 혁신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에 이래경 전 이사장님께서 K 정치연합 이런 화두를 내걸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우리가 보기에 참 괜찮은 방안이다 싶으면 좀 공론화시키고 그래서 그야말로 시민이 온 가족 목소리 내면서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내자 하는 게 오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저 행사가 좀 일찍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늦어지면서 급하게 이 장소에서 좀 빚어봐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쪽에 끝나는 대로 이따 조금 후반부는 저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진행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가 2주 전 연초부터 몇 차례 만나면서 정치혁신 시민회의 15명, 20명 이렇게 만나면서 하여튼 간에 조만간에 우리가 한 4, 50명 규모로 뭔가 큰 공론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고 했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로부터 변화는 이제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좀 큰 흐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래경 선생님 지금 발표하실 내용을 PT 자료는 준비 중인데요. 여기 띄울 수 있는 최대한 빨리 띄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선생님 모시고 여는 말씀부터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몸이 아파가지고 한 60시간을 누워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고 아직도 혼미합니다. 거기가 덮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우 선생님한테 보냈는데 제대로 출력이 안 됐거나 뭐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톡에 문화공간과 함께하는 카톡하고 뭐 이내경과 하는 희명사생 카톡에다 지금 다 띄워놨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그 얘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상현실 속에 사는 것 같아요. 1년 반, 2년 반 사이에 대한민국이 너무 급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현실인가 꿈인가 내 자신을 꼬집어 봐야 할 정도의 암담함. 백낙천 선생은 윤석열 정권을 해방 이후 70여 년 한국 현대사의 흐름에서 변칙적 기간이다, 변칙적 시간이다, 변칙의 정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점잖은 표현을 써.
제가 좀 직설적이지만 범망나니 윤석열, 범미꾸라지 한동훈, 이 그 쌍두 백사들이 그 망나니 칼을 들고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을 그 중심으로 온 세상을 지금 난도질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이 친구들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내년 총선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 법망나니, 법 미꾸라지가 가지고 있는 이 무도한 칼을 뺏는 일이 우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 칼을 못 쓰게, 못 이게 칼을 뺏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징치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징치할 거고, 역사의 판단이 필요하면 역사의 판단을 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그 모든 일은 1차적으로 내년 총선을 통과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올해 총선입니다. 85일 남았습니다 85일. 4월 10일입니다. 80며칠밖에 안 남은 적인데, 저 친구들은 전략이 명백하죠. 이 법을 앞세운 이 칼로 5천만을 겁박하고 위협하고 제압하려고 그러고,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 세력들은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 윤석열 정권의 배우는 누구냐? 청산되지 않은 매판적 기득 세력이 있을 거고요. 뒤에는 외세가 있죠. 제가 혁신위원장을 그만둔 이유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을 등장시킨 명확하게 미 정보기관입니다. 2019년 9월 21일인가요? 24일인가 그 크리스토퍼 레이라는 FBI 장관이 국제 공조를 하기 위한 핑계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 있는 사이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서 민주당 정권하고 해보니까 도대체 동북아 정책을 미국이 필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 같은 그야말로 우리 표현은 수구적 리버럴리스트 같은 당신이 나서야 미국이 제대로 동북아 정책을 필 테니 대통령 후보를 고려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단시 윤석열은 거절했어요. 내적인 검찰 조직을 방어하고 검찰을 지켜내는 거다. 근데 사흘 뒤에 그 미 정부 CIA의 국장 지나 하스펠, 아주 유명한 복사죠. 그 CIA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CIA 국장까지 올라간 여성인데, 선거 계획을 최고의 베테랑입니다. 모든 선거에 계획. USB를 가지고 몇 시간을 윤석열을 설득해서 윤석열이 드디어 합의를 했죠. 뒤에 형님이 있으니까 하겠다. 거기에 나타난 현상이 조국의 그야말로 명운지하의 그 과정이 있었고, 추미애 장관을 상사를 완전히 까부수고 문재인까지 무력하게 만드는. 근데 거기서 여전히 퀘스천입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문재인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대응 못했을까? 이건 그냥 제 추정이에요. 미국 쪽에서 강력한 시그널이 다양한 채널로 문재인한테 갔다고 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우리 내부에 매판적 수십 년 된, 아니 100년이 된 기득권 세력 기반 위에 있기도 하고, 또 검찰 조직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외세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오늘 총선을 맞이하는
저기에서 쟤네들이 이제 디바이드 정책 끊임없이 민주당과 등등해서 그 야권 결집을 끊임없이 분산시키는 수많은 공작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번 대선에서 결국 나는 결국 미국이라고 배우라고 보는데 안철수가 다크호스였어요. 마지막 그래서 안철수를 땡겨낸 게 그 배우 세력이었죠. 이번에 작동시킨 건 이낙연입니다. 그냥 필이 오잖아요. 이낙연이라는. 쟤네들이 끊임없이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저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뭡니까? 한윤연대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그렇죠? 윤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결집해서 합의를 거쳐서 어떤 연대를 만들고 그 연대에서 만들어진 단호한 행동을 보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원칙은. 반윤 전선의 결집과 합의된 연대에는 친명도 없고 친명도 있을 수 있고 반명도 있을 수 있어요. 친민주당도 있을 수 있고 비민주당도 있을 수 있고 반민주당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윤 전선이라는 이 역사적 절체절명의 과제 속에서는 그야말로 가치하는 일이잖아. 다 친명이냐 반명이냐 반민주냐 비민주냐 친민주냐. 근데 이거 치고 그러잖아. 쟤네들은 여기에 녹아나는 우리들이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제법 우하다. 우리의 진실은 나를 없애야만 우리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인다. 그 금강경에 가르치지 않을 불과해가지고. 숭 선생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구한말에 그 조선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 건 그 가장 원인은 각자 위심 때문이다. 나라에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각자 도생만 생각하고 각자 위심만 생각하지 나라의 운명을 백성의 생각을 안 해서 나라 이꼴이 됐다. 반윤 선선에 서야 될 책임 있는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결집은커녕 계속 갈라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10월 달부터 K 정치연합 운동을 해야 된다. 그 K 정치연합의 구성은 개혁적인 집단, 진보적인 집단, 민주적이라고 하는 집단들, 그다음 열린 시민들, 이 모두가 반윤 전선의 단호한 일대 구도를 형성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압도적 승리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오늘 총선이 갖고 있는 역사적 어떤 흐름이나 시대적 과제가 뭐냐, 시대적 요구가 뭐냐. 저는 첫째는 명백하게 이 망나니 미꾸라지 이 윤석열 정권을 총선을 통해서 심판하고 무력화시키는 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망국지경에 이른 승자독식의 양당 구조. 이건 베토크라시라고 얘기했던 미국하고 똑같이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이 극한적 정치 구조. 그게 이재명의 정치태로까지 암살 시도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 극한적인 양당 구조를 혁파해서 그 뭐 다당 구조라고 얘기해야 될지 다원 구조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선의적 정책 경쟁이 가능하고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꿈을 만들어내는데 정책적으로 경쟁하는 선의적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선의적 정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두 번째 이번 총선에 갖고 있는 시대적 숙제라고 그럴까요? 시대적 요청. 세 번째는요. 제도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선거 방식의 정치 제도는 이미 한계가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기존에 갖고 있는 제도 정치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움을 담아내는 대전환의 정치 개혁의 운동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시민 주권의 사상,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구호가 아니고 구체적인 제도와 법과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출발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오는 총선에 갖고 있는 세 가지 시대적 과제 상황인데 그 중요도는 축소적입니다. 좀 윤석열을 심판하고 칭찬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음식인가 판단과 저기는 그 첫 번째 잣대에 맞아야 돼요. 첫 번째 잣대에 맞으면 첫 번째 질문, 다자적이고 다원적인, 그래서 선순환적인 정치군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느냐?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고요. 그게 된다 그러면 시민 주권 시대를 준비하는 움직임이냐? 라는 질문에 대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반년 전선의 K정치연합의 구도를 얘기하면 지역에 있어서는 정확히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뭐 기회주기고 야합적이고 하여간 뭐 출세적이고 뭐 욕을 할전정 어쨌든 제1야당이 없이는 내년 4월 오는 총선의 반윤 싸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일단 마청으로 인정하고 민주당이 돌파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은 민주당한테 힘을 모아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민주당으로 돌파가 안 되는 지역은 광역 단위에서 시민 정치회를 구성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안 된다고 민주당 끌어안치고 그것이 진보 정당 후보가 됐든 시민사회 저명 인사든 시민 정치회가 시민 후보를 내세워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아닌 시민 후보 쪽에 민주당을 포함해서 제세력 집단들이 결집해서 싸워서 돌파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가능한 지역이 부울경입니다. 제가 그래서 부산에 가서도 강연을 했고 울산에서도 강연을 했고 거기서 엄청난 반응들이 일어나서 지금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울산은 뭐 6개 지역구 전체를 쟁취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경례까지 보냈고요. 울산도 지금 수천 명의 시민 정치회가 구성이 돼서 최소한 3개구 이상을 시민 후보를 내서 민주당이 아닌 그쪽으로 결집을 해서 국힘당을 대응한다. 그랬더니 광주하고 전라도에서는 뭐 제가 언급을 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막대기를 꽂아도 된다고 하는 광주 전라 이건 안 된다. 그 지역의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선량이 후보가 돼야지 수준이 안 되는 인물이 민주당 이름으로 후보가 되는 건 동의할 수 없다 했더니 그 지역에 민주당 혁신 운동을 하는 당원들이 운동을 해서 광주 전라도 공천은 시민과 함께하고 투명하고 개방된 공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선언이 나왔고 그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각 광역 지역에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면 얼마나 바람직스럽겠습니까? 그죠? 서울도 일부 지역에 뭐 적용이 가능할지, 수도권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지,
출처권이 어떻게 저기는 가능할지. 저는 그래서 지역구는 그 나름대로 저는 뭐 오늘 뭐 이재명이 151석의 희망이라고 그랬는데 좀 엄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총선에 이 약 반년 연대 최고의 선대본부장은 윤석열 자신입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호기를 놓칠 수는 없는 거죠. 오늘도 그 저기 전라도 전주인가요? 강성 의원한테 하는 태도를 보세요. 그걸 보고 분노하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국민이 보는 선량이 대통령 보고 정신 차리고 정치하라고 했다고 입을 갈아맞고 대치기로 행사장에서 끌어내? 그런 행위를 하는 윤석열이가 반년 전선 최고의 선대본부장이에요. 난 그래서 지역은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남는 문제가 있죠. 선거법. 그래서 연동형에서 근본적으로 진보적 정치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다 인정을 하죠. 그래서 그 선관위에서도 그 모금안을 내놨잖아요. 그렇죠? 비례의석을 100석인가 뭐 150석인가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이 수용을 안 한 거잖아요. 뭐 정치학자들이 한국에 시장에 가장 많은 거는 뭐 독일의 뭐 정당병부 비례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싸워가지고 그냥 한 것도 연동형 비례제 47석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뭐 몇 석이에요? 17석인가 캡을 씌워가지고 했던 건가요? 30석 캡을 씌워갖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 캡을 없앤다고 그러면 47석 전체가 연동형으로 갈 텐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결국 국민의당이 소위 위성정당을 세우면 뭐 20석 가까이 가져가는데 이쪽은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뭐 병리병으로 회귀하느니 마느냐 하는 거잖아요. 위성정당 얘기도 선관위나 사법부에서 안 된다라고 선언하면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법이 추정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짓을 하는데 안 된다는 여러 가지 강제 조치, 불이익 조치,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안 해. 저기 여기 뭐 헌법학자가 계시니까 제 얘기가 맞는지 저 봐야 되죠. 그러면서 수많은 분란이 난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집단들의 움직임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비상시국회 일부 원로들, 특히 이제 노동계 출신들 원로들이 민주노동당 시절을 복원하자. 그것이 죽기 전에 소원이라는 저기로 해서 진보 4개 정당이 연합하는 운동을 시작을 했었죠. 그 분위기를 잡아왔죠. 그 과정에서 9월 말에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총선에 저기 행보를 같이 하겠다는 구속력 없는 그냥 립서비스 수준의 합의를 만들어냈고 그거에 기초해서 끊임없이 진보 사당을 결집시키려고 비상시국회의의 원탁회의가 중심이 되어 왔는데 각자 위심, 자기 셈법, 자기 폭합회에 전부 빠져서 결국 정의당은 녹색당을 앞세워서 녹색정의당을 창당해 2월 초에 창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의당은 자기가 모든 걸 내놓을 테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들어와라. 말은 뻔질한데요. 정의당이 내놓은 플랫폼에 왜 남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또 한쪽에서는 미래 정책 아주 바람직한 거죠. 미래 정책을 중심으로 개혁 연합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스타가 된 용해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또 정의당에서 나온 사회민주당이 소위 개혁연합신당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그 국회에서 비례연합정당을 띄우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근데 그것은 반쯤은 민주당과 공유된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서 거기도 무슨 이중대니 위성정당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정확히 말하면 국진당이 얘기하는 위성정당은 아닙니다. 내가 그 친구들을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네들은 정책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민주당을 함께할 수 있는 맏형 파트너로 삼는 거지 자기네들이 이중대나 위성정당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혁연합이 이제 사부 그룹으로 대한민국 경제학을 대표하는 이정우 선생을 내세우고 기본소득을 해왔던 강남은 등등에서 말하자면 자문 그룹들을 형성하면서 정책적인 컨텐츠를 평가할만 해요. 그러나 그 미래를 향한 정책 내용이 아름답다 해서 그것은 하나의 정파의 흐름이지 오는 총선의 근본적인 거는 정치 구도의 게임이잖아요. 정치 구도의 게임에 반년 전선의 정치 구도를 얼마나 확고히 만드느냐 하는 그 부분에는 손해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무 결정도 안 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에 패를 전망하고 있는, 아직도 최종적 결심을 안 했죠. 한때는 이재명이가 멋지게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끝인데 이게 큰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정치는 장사가 아니죠. 정치는 소명을 가지고 시대 정신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일으키고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게 정치인데 장사꾼 세법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 명분과 시대적 소명과 그거를 싸워서 이겨내야지. 그런 저기 속에서 K정치연합이 제시하는 것은 제3의 정당을 연다. 이거는 그 플래톤 정당입니다. 정당이 아닌 정당입니다. 운동장을 여는 거예요. 그 운동장을 열면 그 운동장을 K정치연합당을 제가 만든다면 제가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룰을 세우고 그러면 그 운동장에 모든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진보를 지향하는 정당들, 진보당, 정의당 등등, 또 기본소득당, 열린당, 열린민주당 등등 들어오고 시민사회에서도 참여할 수도 있고 민주당도 이제 됐구나 믿을만하고 민주당도 들어오고 그런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룰을 만드는 거죠. 그 룰을 만들어서 룰에 의해서 비례대표제를 1번부터 33번까지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 국민들이 정말 쟤네들은 신선해, 새로워, 투명해, 공정해, 박수 칠반해.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방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이 있어요. 한류가 세계를 지배했잖아. 한류가 세계를 지배하는 핵심이 뭡니까? K 오디션이에요. K 오디션이 갖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투명하잖아요. 공정하잖아요. 능력이 있는 자가 이기잖아요. K 정천업의 비례상 출방치는 바로 이겁니다. 그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K 오디션, K 정치연합을 저기 하느냐? 문제는 반년 전선의 시대적 이 저기가 너무나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류 언론 매체의 장난질인지 아직 백성들이 어두운 건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혼돈 속에 있는 건지 반년의 국민적 저기는 70% 가까운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민주 계층이 30%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승부수는 뭐냐? 반면 비민주의 30%가 넘는 이 유권자층을 반년 전선에 확고하게 끌어들여서 함께하게 만드는 게 이번 총선의 승리 척경이에요. 압승을 하죠. 이것만 해내면 200석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뭐냐? 쟤네들은 통쾌해. 쟤네들은 투명해. 쟤네들은 믿을 수 있어. 쟤네들은 능력이 있네. 그게 K정치연합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사회적으로 엉망있는 인사들이 1차 심사단을 구성합니다. 그 플레이어들로는 정당들이 추천할 수도 있어요. 10명의 심사단이 비례로 참여하고자 하는 각 정당이나 개별 인사들을 접수를 해서 30명의 3배수 그러니까 뭐 90명 가까이를 1차 선정을 합니다. 1차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무작위로 일반 시민 심사단을 추첨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걸 한 100명으로 구성하고 국민 투표를 해서 50대 50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전문가한테 얘기를 했더니 온라인 국민 투표라면 거기서 사단이 납니다. 하지 마시오. 이번에는 거기에서는 온갖 협잡이 있을 수가 있고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불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온라인을 하지 마시오. 온라인을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작위 추첨한 국민심사단을 100명이 아니라 300명, 500명을 해서 아까 1차 선출된 사회적 명망가 전문가들이 선정한 뭐 예를 들어서 90명, 100명의 명단을 놓고 배틀을 벌이는 거죠. 그 30명 시민 심사단 앞에서.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엔 수계 과정,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졸속으로 결정하자. 검증과 검증을 거쳐서 지금 어디 뭐 싱어게인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33명을 다 그렇게 할 거냐? 이거는 K정치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끼리의 합의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15명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뭐 15명이나 그 이상은 각 정당별 배분을 고려하자 그러면 그거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 룰은 플레이어들이 오면 이 운동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우리들이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해내서 합의가 되면 그 합의 룰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룰은 합의돼서 만들어지면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15명 이상은 시민 심사단, 추첨된 심사단이 선정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왜 제가 이걸 고집을 하냐면 총선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상황은 시민의회입니다. 시민 주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행 연습을 이번 총선에 국민들한테 반드시 맛보기를 보여주자. 그래, 근데 하여간 우리 내부의 수많은 사정 때문에 제가 이걸 10월달부터 하자고 그랬는데 보류해라 12월달 보류해라 12월달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제가 SNS에 이제 우리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3일날 K정치연합을 SNS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언택트의 진보 연합운동이 실패하면서 연합 정치 개혁을 위한 시민 회의가 곧바로 결성이 된 23일날 기독교회관에서 저도 주 40명 인사 중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세요 그래요.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흔쾌히 신속하게 결정이 되면 가장 좋죠.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수많은 인사들이 망라돼서 그래 가자. 그래서 제3지대 정당을 중립정당을 만들어서 반윤전선에 있는 모든 플레이들이 들어와서 게임을 해갖고 후보를 만들어내면 이게 또 폭발이에요. 이게 지역구에 또 영향을 줘서 반윤전선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서로 상습적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23일날 그렇게 되기를 진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안 될까봐 제가 오는 다음 주 아마 목요일이 될 것 같은데 국회 정론관이라는 게 소통관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그거하고 무관하게 K정치연합의 창당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자리에 같이 서주실 분이 계시다면 제가 통보해 드릴 테니까 그 정론관에 저한테 같이 옆에 서주시면 우리 안승문 대표님 꼭 서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들이 그런 건데 이거는 확정되지 않은 안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이 돼야 되고 계속 보완이 되는데 하나의 그냥 드라프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이번 총선이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봐요. 윤석열이라는 이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자, 극악무치한 자, 도저히 눈을 뜨고 봐줄 수 없는 꼴불견의 인간을 이 시대에 우리한테 보내줘서 우리한테 박병 교수의 가르침을 주면서 다시는 우리 땅에 저런 자가 등장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각성하고 다짐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는 큰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그걸 못 해내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천벌을 받아도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나요? 지역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역. 예. 지역구와 연동이 되나요? 아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살짝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정치연합당 자체는 비례만 제한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은 각 정당의 판단에 맡겨서 진행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글에도 썼지만 제가 제안한 거는 지역은 광역 단위로 시민 정치회를 반드시 구성하시오. 그래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그냥 돌파할 것 같으면 그냥 민주당 밀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돌파하지 못할 것 같은 수많은 지역에는
그 확실한 거에는 그 시민 정치회가 개입을 해서 시민 정치회가 선정한 후보 쪽으로 몰아줘라.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는요, 그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진보당의 게임의 격차는 10%에서 15%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이 결합하면 다 이겨요. 다 이깁니다. 여섯 주. 그렇게 하나.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반년 전선, 역사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이길 수 있으면 이기는 길로 가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권에도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민주당이 돌파를 못하는 데는 시민사회가 개입해서 야 이 새끼야 그만둬 너 내려. 그리고 시민후보 올라가야죠. 그래서 그 시민원을 통해서 돌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 충청도도 그런 데가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K정치연합이 창당이 되면 시간이 되는 대로 그런 격전이 예상되는 지역에 가서 1대1 구도, 반년 전선의 요체를 그런 식으로 계속 강조할 겁니다. 또 질문 하나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을 포함해서 진보 대연합 당연히 경우에 이제 민주당이 양보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민주당이 양보를 해가지고 K연합에서 추천한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국회의원에. 그럼 그 사람은 민주당으로 소속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K연합에 남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지역은 K정치연합이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비례만 그렇고요. 지역은 지역에 있는 시민정치회의가 시민후보를 선정하는 거죠. 그 시민후보는 진보당 후보가 있을 수도 있고 녹색당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정의당 후보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출중한 개인 무소속의 시민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당선되면 그 당선된 자기 소속된 정당이나 자기 주관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다만 K정치연합으로 형성된 비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25명이 당선이 됐다. 그럼 이 K정치연합으로 당선된 비례 의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과제 상황이죠. 그렇죠? 4월 총선의 결과를 놓고 치열한 내부 논쟁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K정치연합에 소속된 비례이기 때문에 비례 의원은 K정치연합 당 소속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이 진보당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민주당에도 온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소신을 갖고 갈 거냐 하는 문제는 또 있을 거고요. 어쨌든 K정치연합 정당이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을 획득한다 그러면 교섭단체 효과를 갖기 위해서라도 K정치연합이 하나의 정당으로 구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기본소속당의 그 용해인 의원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 비례대표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랑 지금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용해 그러니까 그 개혁 연합신당 친구들이 저기 한 거는 근본적으로는 비례만 제한됐고 민주당과 공유하면서 우회정당, 협력정당으로서 자기 성격을 규정을 했죠. 굉장히 협소해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사전에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경고를 했어요. 비례연합정당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정치연합정당이라고 해라. 선거연합정당이라고 해라. 그래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폭이 훨씬 커진다. 근데 뭐 본인들은 비례만 회의 꽂혀가지고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했는데 일단 뭐 자기 필요해서 한 건 좋은데
그 문제는 앞으로도 열어놓고 대화의 문제고 K연합정당이 창당이 돼서 동력을 받아서 그 개혁 연합분들이 들어오면 여기에 되는 거고 진보당이 들어오면 진보당이 들어오는 거고 소수정당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지금은 독자 행보를 하겠다고 하는 녹색 정의당도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결합할 수도 있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결국 K정치연합의 그 모멘텀이 어느 만큼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커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포텐셜은 커지고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선거제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K정치연합이 궤도에 오르면 민주당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연동형으로 연동형으로 가야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당은 병립형으로 그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다수당이 민주당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 안 하면 그냥 연동형으로 가는 거예요. 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그 그룹을 보면은 우선 그 K 정치연합의 그룹이 있고 또 용해인 대표가 사회당, 진보당 등과 연합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마지막으로 정의당 더하기 녹색당 그룹 약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K 정치연합은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관리자입니다. 예, 플레이어는 우리는 아니지만 네.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나 언론은 세 가지 그룹으로 일부러 갈라치기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뭐 정확히 우리가 저기 예상하고 이제 저기 뚫고 나가야 하고 되는데 네 개 정확히 말하면 네 개 플레이어들이 있죠. 네. 진보재정당 첫 번째 우리가 보통 4당으로 분류하는 개혁연합신당 지금 3개당으로 저기가 되고 있는 그다음에 민주당이 있죠. 그다음에 시민사회 그러니까 개별적 시민사회 단체 결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개 기둥론이라고 그럽니다. 네 개 플레이어 그룹들이 와줘야 기가 막힌 좀 뭐니까 완성된 정치연합이 이루어진다. 예, 그러면 제 질문은요. 만약에 그 선거 직전까지 야권 그 작은 그룹들이 K 정치연합으로 플랫폼으로 들어와주지 않아서 만약에 일반인이나 언론이 볼 때 그 네 개로 여전히 분리된 채로 존재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은 그 유력한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그 후보가 K 정치연합의 비례대표로 출마할 결심을 하게 되려면 K 정치연합에서는 매력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매력이 키포인트로서 이쪽으로 오게끔 유도하는 전략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류를 일으킨 K 오디션 방식. 투명하고 공정하고 재밌고 믿을만하고 능력 있는 놈이 되네. 그 자체가 굉장히 말씀. 그렇죠. 그게 그만큼 더 국민들한테 어트랙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더 저놈들은 진짜 정치 몇 개도 되겠네 하는 친구들이 비례를 올라와서 현실이 되는 그 게임을 직접 보고 있는데 그건 투명하게 다 공개할 겁니다. 그 배틀하는 거죠. 그래서 청문회에서 K정치연합 오디션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시중이에요. 시간적 제약이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연합정치개혁 시민회의가 23일 날 이제 기독교회가 있는데 그 내부 결정을 거쳐 그래서 창당을 하자고 결정을 하는 과정을 기다리고 하는 게 순서인데 우리가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내주 중에 저희가 K정치연합 당 창당을 선언하고 먼저 치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뭐 창당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고 그래요. 경험상으로 한 열흘이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오디션의 과정, 그 유능한 사람들을 선발해 갖고 배틀하고 검증하고 하는 과정은 조속해서는 안 되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이 지켜봐서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능력 있는 되네. 이게 눈으로 확인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건 2월 말까지 해내야죠. 3월 초부터 입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저 한 번 더.
정치연합에 대해서 엄청난 고심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하고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우려되는 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간의 일정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그거는 정말 치밀하게 누가 단계를 계속 점검하고 해도 상당히 일정상 바꿔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고 그리고 제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이 말씀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도 결국은 그 현실의 기득권을 근본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서 K연합으로 성과가 나도 결국은 양당의 기득권은 흔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 사회가 한국의 이 사회가 지금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왕조 말기 혁명 전야까지 온 극심한 모순의 덩어리 극심한 불평등 극심한 격차 사회까지 온 데는 1번, 2번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70년에 1번, 2번이 그렇게 이끌어왔고 선거 때만 되면은 이러한 논리로 그들은 계속 살아왔다고요. 그래가지고 되고 나면은 이 전혀 또 딴 마음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국의 상태는 근본적인 변혁이 대전환이 필요한데 지금의 처방은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50년마다 희년 제도회가 완전히 확 써가지고 다시 시작할까 할 정도의 우리는 도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하고 싶은데 그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선거에 이 상황이 아주 위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처방도 근본적인 거야 된다. 그래서 저는 1번, 2번을 찍지 말자는 운동을 근본적으로 내걸어야 된다. 그러면은 1번, 2번 찍지 말자 정도만 우리가 대전제를 던지면은 시민들이 알았어. 아니, 알아서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거의 부정부적 수준의 얘기라고. 아니죠. 아니, 그런 충분히 안 거쳐야지 새로운 질서가 성립이 되지.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요 계속 기득권 유지하는 상태가 된다. 이런 말씀을 역사에서 논란의 이 여지를 선생님의 그 아이디어가 생각하지만은 한 가지 예를 그러니까 뭐든지 한 번의 혁명적인 예를 상황에서는 들어보십시오. 그런 상황을 지나야지 그걸 넘어섰을 때 새로운 질서를 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점진적인 이제 변혁을 요구하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골마 터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 제가 아까 축체적인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윤석열 정권을 징계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선적으로 그게 돼야지 아까 그다음 듣고 작업에 왔다고요. 들어가는 지금 거잖아요. 얘기한 그 얘기가 네. 1번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면 무책임하고 무정부주의죠. 두 번째 얘기했죠. 네, 다 느끼는 거죠. 세상은 단방에 변하지 않아요. 맥락 가능한, 실천 가능한 우리 역량을 돌파할 만큼만 세상은 변합니다. 그 변화의 조짐이 다자적이고 다원적인 정책 경쟁이 가능한, 그래서 정책 경쟁을 통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정치 구조, 최소한 3당 이상의 그 다당 구조를 가져가는 유럽의 협의 가능 정치 구조, 그게 2번이죠. 이제 이 선생이 얘기하는 3번입니다. 기존 제도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 만들어낸 대전환, 그거는 민치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몰라 그러니까요. 민치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국민 주권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장기간의 역량이 누적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 거지 일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올 총선이 끝나면 뭐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만 문화공간하고 여러 군데서 준비하고 있지만 시민의회 쟁취 시민운동을 전개할 겁니다. 시민의회도 아직 세계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은 운동 방식이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소재와 같은 완성품이 아닌
소재와 같은 주제인데 낮은 수준이라도 시민의회를 쟁취해내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왔지만 제대로 된 선거법을 시민의회를 통해서 만들어보죠. 그런 선례들이 있어요. 아일랜드가 있고 아이슬란드가 만들었고 하다가 실패했지만 캐나다도 있고. 그런데 OECD 그 선진국 뭐야 이게 집행협약부라고 할까요? OECD 홈페이지 들어가면 미래 정치 가본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이 시민의회입니다. 시민의회가 도입된 게 17년밖에 됐잖아요. 2006년 캐나다의 콜롬비아 브리티시가 기정부 단위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처음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죠. 아슬아슬하게 실패했죠. 그 이후 이제 17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범위와 수준은 틀리지만 국가 단위, 그다음에 주정부 단위에서 이루어진 게 260회 넘어요. 상당한 경험들이 있고 그걸 기초로 해서 OECD 사무국에서는 인류 미래가 가야 될 정치 가버넌스의 방향은 시민의회. 그래서 내년 총선 이후에 비로소 시민 주권의 시대를 열기 위한 첫 행보가 첫 스텝이 시민의회 정치운동으로 전개될 겁니다. 간단하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나서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비었으니까 잠깐만. 질문하고 네. 가서 답변하시기로 하죠. 선생님 굉장히 뭐 이렇게 빨리 뭔가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제가 공감도 하고 있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으로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에 창당을 하고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계속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뭐 1당이든 2당이든 뭐 다른 당한테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그 경각심을 줘서 좀 더 좀 이 사회가 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막 서두르다 보면 우리 자체에서도 분열이 생길 거고 굉장히 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반년 전선의 구성은 친명, 반명 따지지 말자. 친민주, 반민주, 비민주 따지지 말자. 진보냐, 정의냐, 평화냐, 주권 따지지 말자. 반년 전선 하나에 기치면 모두 모여라. 이게 최대의 전술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비었으니까요. 안내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 정책하고 그런 미래에 대한 구상은 없냐? 정책연합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각종 정들이 정치연합으로 해서 K정치연합은 정책적인 그 공약수 들을 확보해야지 같이 하지 정책적인 공약수가 없는데 어떻게 정치를 같이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정책 정책하면서 논쟁하면서 갈라져 왔죠. 지금 80일 남았는데 또 정책연합을 해? 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섯 가지의 키워드를 그 큰 개념은 새로움을 담아내는 대전하는 큰 전제하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다섯 가지의 정책적 쟁점 혹은 미래의 지향적 미래 구상에 대한 다섯 가지 키워드를 던졌는데 첫 번째는 민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민락, 즐거울 락.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생태. 네 번째는 지속. 그리고 마지막에 혁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부분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가
민생에 대해서 대단히 익숙하죠. 근데 민생의 얘기는 참 쪼잔한 얘기예요. 그냥 하루 먹고 살자는 생계 문제 해결하자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민생 문제는 GDP 맞물리면 해결이 됩니다. 정치 구조가 잘못돼서 민생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유럽이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를 안착시킨 거는 GDP가 2만 불이 안 돼서 했어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된 걸 민안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안심, 안녕, 안전. 사만이 돼 있는 사회,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는 사회, 민안의 사회. 그거는 2만 불이면 되는 사회. 제가 거기를 넘어서서 3만 불을 넘어서서 이미 선진국 초입에 가 있는 대한민국은 그걸 넘어서서 특히 미래 세대한테 자기 꿈을 실현하는 사회,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엑셀런시가 되는 사회, 자기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는 사회, 아침에 일어나면 흥분되는 사회. 내가 하루 종일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실현해야 되지? 민낯의 시대가 우리가 지는 거죠. 이제 민생 얘기하지 말자. 민낯의 시대로 가자. 두 번째 평화. 지금 남북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전쟁이 없다고 평화합니까?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윤석열은 전쟁 도발 세력이에요. 평화 세력이 아닙니다. 반평화 세력이죠.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 평화를 하나 더 넘었으면 그래 서로 인정하자, 서로 간섭하지 말자, 서로 남보듯하자. 김정은이가 사실 제가 다른 백년에서 양국 체제를 김상균 씨하고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우리가 양국 체제를 할 때는 우리의 팩트를 인정하자라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 팩트가 아니고 야 우리 선 걷자 그냥 남같이 살자. 전쟁이 없으니까 그것도 평화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우리가 얘기하는 양국 체제는 팩트를 인정하지만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삶을 공유해온 역사 문화적 저기로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움을 줘서 그런 평화의 프로세스를 밟아서 통일을 지향하는 이것이 진정한 평화죠. 그러니까 양국 체제와 더불어 역사 문화적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두 개의 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그 지향의 평화. 그런데 제가 이거 정책적 수준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 지향으로만 얘기하고 내용은 담아낸다. 세 번째 뭐 생태 문제는 뭐 심플하죠. 근데 생태 문제를 많은 사람들은 넷제로 가스 제로면은 생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돼도 생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코로나가 왜 발생했어요? 인간의 과도한 개발이 자연의 생태적 그 자기 순환을 파괴하면서 발생하는 게 코로나 아닙니까? 생물 다양성의 문제 지금 벌꿀이 다 없어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태 문제에서 지금 우리 삶의 방식, 철학, 관점 이것부터 과학이라는 팩트에 기초해서 우리 철학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그 관점이 바뀌어진 거에 의해서 일상과 산업과 정책과 교육과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결국 생태 문제는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반성적으로 회귀적으로 전환할 때만이 생태 문제는 해결됩니다.
지속의 문제는 생태 문제 연장일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 지속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영역에서 이 순환이 블랙홀처럼 애몰려가는 순환적 과정을 겪고 있어요. 출생률이 그렇죠. 지역균형이 그렇죠. 우리 산업구조도 그렇죠. 세대 문제가 그렇죠. 우리한테 수많은 주제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악순환 고리로 좀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영역을 쓰면 10가지도 넘을 겁니다. 주요 영역만. 이 지속 가능한 악순환의 구조를 다시 선순환 구조로 되돌려 나가는 작업.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지향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4개의 주제를 돌파할 수 있는 우리 툴이라는 건 혁신인데, 뭐 혁신을 하면 과학기술을 생각하고 뭐 첨단 기술을 얘기하고 뭐 그런 생각할 텐데, 제가 얘기하는 혁신은 잘못된 과거로부터의 단절, 회개. 혁신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혁신의 출발은 잘못된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얘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혁신의 출발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과학기술, 무슨 첨단기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런 단절을 통해서 호모노차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살피고 끊임없이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일상적으로 시스템화가 되는 거가 혁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키워드를 내용의 프로그램을 찾는 거는 전문가들이 있죠. 그래서 K정치연합의 미래 구상에 저는 일단 5가지 키워드를 던졌고요. 그 키워드의 검증이나 뭐 추가 보완하는 문제나 그 프로그램으로 채우는 거는 선거 이후에 정당들이 논쟁을 채워가자라는 게 제 제안이었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면 답변하고 저도 이제 앉아서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그 5가지 키워드, 민주당, 평화, 생태, 지속 혁신 다 훌륭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른 그룹들이나 또 반대 진영에서는 이런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른 데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K정치연합이 차별화가 안 된다라고 비판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나중에 뭐 세세한 뭐 정책이나 이런 건 선생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의 몫이고 또 그 중에서 특히 예민한 문제 뭐 안보나 세금 문제 이런 거는 건드렸다가는 괜히 혼란이나 불질만 되는 거니까 제치고 우리 그 민생 그러니까 국민의 삶에 가장 질곡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3가지 분야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 부동산, 연금입니다. 이 3가지 분야에 대해서만은 약간 러프하게라도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그 그라운드를 만드는 오프너로서 K정치연합이 할 일이 아니고요. 플레이어 정당들이 제시할 정책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5가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성경 얘기했죠. 봐도 보지 못하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게 글이 써졌다고 글이 아니죠. 그 글이 함의하는 그 내용을 비로소 마음속으로, 정신으로 재해석해낼 때 비로소 그 언어가 살아있는 건데 한동훈이가 똑같은 얘기 한다고 해서 지석이 같은 얘기겠어요? 한동훈이가 나하고 똑같은 얘기 한다고 해서 밀락이 같은 밀락이겠어요? 네? 그놈이 얘기하는 밀락은 1%의 소수자들이 엔조이하는 게 밀락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당이 얘기하는 정책적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의 미래 과제 지향점의 키워드를 던진 거죠. 질문을 드리고요. 다른 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데 다른 분들 같이 회의가 또 우리가 이 노동이 빠지면 어떤 것도 이 노동이 빠지면 어떤 것도 우리가 성취해도 계속 이제 자본이 가져갑니다. 이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해서 또 이 못난 정치꾼들하고 당합을 해서 그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한 돈으로 정치자금을 쓰고 이런 게 현재 예정되는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동이 올바로 쓰게 되면 세상에 전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 하나가 돼갖고 어디 전쟁 무기 만들어 할 때 무기 공장에서 파업하면 전쟁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이 어떤 단체든지 무슨 하든지 이 세상을 바꾸려면 노동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런 것이 한 번도 안 나오셨기에 노동은 어마무시한 철학적, 산업적, 미래적 주제입니다. 단순간에 얘기할 수 없는데 다만 노동은 시대에 대응한 형태로 현재화가 되죠. 1차 산업 시대의 노동이 있을 거고 2차 산업에 맞는 노동이 있을 거고 지식경제, 4차 산업이 들어오고 AI가 이제 도래하고 산업화가 되는 이 시대에 있어서의 노동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2차 산업 시대의 노동으로 회귀하는 것은 정답은 아니죠. 그 노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뭡니까 이 아담 스미스나 막스나 그 기존 그 고전 경제에서의 중심은 노동이에요. 그럼 노동과 가치입니다. 가치와 노동은 같이 가는 건데 그 노동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주제를 제가 여기서 얘기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이 어느 사회에서도 주제가 돼야 되는데 그 노동은 개별적 노동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노동은 이제 우리 시대에 공기와 물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 노동의 자기 입지라는 개별적 삶을 우리가 중시하고 보호해야 된과 동시에 노동은 우리 시대 미래를 향한 공공재적 성격으로 재석이 돼야 된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이라고 육체적 노동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노동은 정신적, 그러니까 육체적 노동. 저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과학기술도 노동의 산물이에요.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학기술이잖아요. 과학기술은 인류 전체의 노동의 산물이에요. 그건 모두의 공공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극소수의 첨단 그 대기업의 그 독점함으로 해서 인류의 불평등이 어마무지하게 커진 가장 큰 원인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사회화된 노동으로서의 과학기술을 어떻게 공공재하고 모두가 공유하느냐 하는 거가 우리 미래의 어마무지한 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하기에는 그건 1년 내내 논쟁을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재인도 비정형 세상 뭐 허리편한 생각을 하지 말았지만 결국 화두를 갖다가 걸어놓고도 못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추진하는 5가지 뭐 미달하고 여러 가지 중에서도 노동이 어떤 상징적인 아니지만 노동이라는 게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래서 아이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자인지 의식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밀락에 노동의 문제를 너무나 크게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지. 포함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딱 개체적으로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막 뭐 이렇게 넣고 빼고 그런다기는 아니니까 지금은 큰 비전 또는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보고요. 노동보다 더 네, 그러면 우리
이 이래경 선생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대화만이 아니라 이 K 우리 정치연합이 공감이 된다. 그거 참 괜찮은 아이디어야. 그러면 뭔가 그게 되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그걸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지금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쭉 아까 발제하셨던 민주노총 등등 이런 노동사회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들한테 이렇게 기별을 가 있는 거죠. 이 컨셉이. 네.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5가지 키워드 또 노동 다 그 개념에 들어있지만은 저는 그게 한마디로 말할 필요가 있다. 그건 결국 자본주의 문제점 모순을 극복하고 문명의 대전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 사회가 검기어가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에 비판하면 빨개로 몰아가지고 홍길동이 아비를 못하는 게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김건희 이야기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지금 말을 못하게 막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자본주의의 정면 비판을 하는 그 용기 있게 그걸 해야 된다. 그 자본주의 문명의 지금 부작용이 모든 문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용기 있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철학이라는 걸로 논문을 발표했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철학의 사유와 관점과 이 자연관, 인생관, 우주관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문명의 대전환을 하겠다. 한마디로 초기하면 하여튼 자본주의 문제점을 직접 좀 거론하자. 이제 공론하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질문 아니고요. 잠깐 얘기를 듣다가 제가 주제넘게 뭐 의사 진행하고 비슷한 건데 오늘 이래경 선생님 발표와 또 우리 청중들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것은 저희가 어떤 정책 정감을 가진 정치단체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몇 분께서 지적하신 그런 가치들 그리고 우리 사회 아젠다도 수없이 얘기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을 가지고 특히 방법론적으로 오늘 이래경 선생님이 제안하신 나중에 일이 잘 돼서 시민의회 운동 이것이 바로 그러한 가치들을 추구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론을 제시한 거고 제가 이해하는 오늘 얘기 주제는 정치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면이라는 그래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시민 쪽이 승리하는 총선에서 그런 하나의 전략적 접근이지 그 정치연합의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이지 어떤 정책과 정당을 가진 정당을 만들어서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데 잠깐 토론이 밖으로 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방법론적이고 전략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수많은 논의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성공한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을 내놓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발제하고 지금 이래경 선생님 발제와 그다음에 이어지는 토론이 있었는데 중간에 아마 질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후에 정상적으로 좀 진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금 발제 내용하고 토론문이 정치역시 시민회의의 그 카톡방에 올라가 있고요. 이래경의 희망세상 프로젝트라는 그 카톡방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죄송하게도 이거 음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내용을 프린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도 약간 문제도 있지만 거기를 참고하셔가지고 이 토론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토론문도 좀 부탁을 제가 늦게 드려서 여기 황치현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도 카톡방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토론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어차피 그냥 풀어나가시다가 화면 띄울 테니까 예. 마이크에 코를 예. 마이크가 그 시원이 잡고 있는 마이크에 손으로 들어갔는데 그 끄시면 되거든요. 마이크 테스트에 제가 토론자로 있었는데요. 저희 서강대 부총장
하신 분께서 정말로 핵심적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거대한 담론을 얘기한다거나 어떤 가치 철학을 얘기한다거나 지금 이런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82일 남은 총선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지금 핵심 논제인데 자꾸 이 격가지로 토의가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면이 큽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대경 선생님의 K 정치연합 이 플랫폼 정당에 대해서 1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이대경 선생님의 전체적인 구상이 되고 있는 그 토대도 이미 그 확고하게 다 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토대 문제를 다시 꺼내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간만 걸리죠. 예, 대체적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이미 작년에 다 검토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국제 질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옛날에는 미국이 원폴라 시스템 1급 체제로 G1 체제가 있었지만 중국이 대두되면서 G2 체제가 되어갔다가 지금은 G0, 어느 누구도 그 국제 질서의 국제 규범을 제시하거나 슈퍼 파워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G0 세대라고 하는데 멀티폴라 시스템으로 접어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동북아 지경학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미 이대경 선생께서 이거 첫 번째 강연에서 아주 섬세하게 검토가 되어 있어요. 이대경 선생의 이대경 선생님 한 걸 누군가는 제대로 잘 이해를 해서 좀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토론자이지만 그런 이해를 넓히는 측면에서만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이 한 얘기가 1동맹 3친선 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국 전쟁을 통해서 또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한미 동맹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지금 역사적인 현실로서 이 자체를 어떻게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한미 동맹을 옛날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줬다고 해서 제조지음,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게 해준 명나라를 어떤 경우도 거역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한미 동맹을 이해한다면 이건 미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미 동맹 그 조약 내용에 서로의 동맹의 이익이 맞지 않으면 이 조약을 해제한다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어떤 필연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한미 동맹의 상황에 있지만 그 일본, 중국, 러시아 이 3친선 체제에서 항상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된다. 위기와 국방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지만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제적 도발이 선제적 타격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종통이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이미 국제질서 검토 과정에서 이대경 선생님께서 다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북한과의 평화 공존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남북한 간에 대해서 이게 국제법적, 헌법적, 법률적 지위가 다 다릅니다.
국제법적 지위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독립된 국가이죠. 국제연합에 가입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에 가입한 독립된 국가들인데 헌법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국토 통일 관점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으니까 북한 지역은 미수복 지역 이런 식으로 하고 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 이건 이 국제법적 지위와 상충되는 관계이죠. 남북 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적 지위에서는 이 한반도 내적인 인트라코리아 이 한반도 내적인 측면에서는 이 동질적인 민족관계 특수한 어떤 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법적, 헌법적 이 남북 교류 법률에 관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이 입장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과의 평화 관리를 하느냐 이것은 이 국가 체제를 일단 인정을 하고 그 현실적인 평화 관리에서는 교류 협력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이제 전체적인 조망 하에서 이래경 선생님이 접근해 가는 그 방법이 그러면 이 대전환의 시대적 인식을 한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가 있느냐 이게 결국 반윤 첫 번째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탄핵 이후에는 새로운 가치 체계를 만드는 헌법 개정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과 헌법 개정은 체제 대전환의 투트랙이다. 탄핵 없는 개헌은 현실안주의고 그 공통을 인정하고 여기에 현실안주 하겠습니까? 개헌 없는 탄핵은 단순히 정권 교체에 만족하는 체제 순응입니다. 우리가 죽 서서 개줬다는 식으로 평가받는 게 문재인 정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30%가 70%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까? 그 70%는 30%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만 이 민주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하지 못하는 죽 서서 개줬다는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이 70%가 강력한 힘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링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1대1 반투쟁으로 일단 결집을 시켜야 된다. 이 통합 창구가 어떤 거냐? 이 플랫폼 정당으로서 K정치연합을 해서 적어도 47석 비례 의석에 관한 이 K정치연합 틀 안에서 좀 선순환적 효과를 나타내보자 이런 측면이죠. 또한 지역구에서도 그 어떤 이런 취지에 부합되는 인물은 공동으로 지원하고 이런 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반윤 연대가 이번 총선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선거혁명, 의회혁명, 사법혁명, 통치혁명 이런 것을 좀 이뤄내보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세수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의 구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민주당 및 재진보정당, 시민단체, 민주노총 이런 모든 집단이 반윤으로 아주 강력하게 결집을 해서 그 통합적인 총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모인 이 회의를 주최한 주최 세력이 시민정치회의
시위인데 이 시민 정치 시위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그때 어떤 중요한 정치 상황에서 각종 이슈에 대한 시의 적절한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신문 및 방송, SNS 각종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런 결집 세력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우리의 의지를 이 공감하는 그런 역할을 아주 이 시민 정치 휴위에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민주당 정읍 고창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역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 민주 정치 이것과는 또 지역적인 영역에서 지역 정치 영역에서는 각종 토착 세력이 있어서 이 토착 세력의 그 카르텔을 또 개파 이런 걸 깨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상향식, 하향식, 상향식 민의의 추대, 민의에 의한 추대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향식 전략공천의 의미도 그런 지역의 토착적인 구도를 타파하는 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겠다. 이런 현실 인식도 겸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래경 선생님이 지금 주제가 대전환과 새로움을 담는 K정치연합 제안과 미래의 구상이었습니다. 원래 제안하다라는 그 K정치연합하고 K정치연합의 미래 구상을 같이 이렇게 묶었던 거거든요. 제 자료를 지금 제가 다 못 나눠드려서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 내용을 그 카톡방에 올렸으니까요. 그 내용에 한 4장 정도, A4 4장 정도가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오늘 지금 토론회가 진행됐고 지금 토론문은 약간 뭐 그것을 토론으로 달기보다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해설을 비슷하게 이렇게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또 시간도 짧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 갑자기 준비하시느라고 힘들었을 겁니다. 속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사실은 다음 주에 맞죠? 좀 이따가 구상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진행을 이렇게 라운드에서 좀 질의응답을 하려고 했는데 이래경 선생님 지금 잠깐 나가셨지만 어쨌거나 한 2-30분 정도 아까 조금 질의응답이 좀 있었지만 그거 해서 서로 각자가 좀 열린 토론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다든지 그러면 뭐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대답이 가능하면 서로 이렇게 하는 거로 좀 해서 진행을 이래경 선생님 들어오기 전까지 그렇게 좀 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혹시 질문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은 되게 질의응답을 좀 했으니까 이제는 좀 제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시민단체하고는 다른 제 표현으로는 의병들처럼 이 뜨거운 가슴과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20명, 30명, 40명이 우리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정당들을 좀 오자고 연락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행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안. 네. 마이크. 네,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도 계셔서 그동안에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이래경 선생님이 그 중요한 정치혁 진짜 크게 말하는 정치혁신에 대한 그러니까 시민의회가 어떻게 탄생해야 되고 역사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훑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지금 오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전제된 지식이 이제 없을 수도 있어서 지금 더군다나 우리 이
정치혁신 시민회의 이 단체가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아직 인지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런 말씀들이 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더불어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번 대선 때도 정말 문재인을 정말 가만둬서 되겠느냐, 저렇게 우유부단하게 정치하는 사람을, 그 그룹을, 민주당을 아직도 믿어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가는 바람에 제3의 누구 이러다 보니까 그게 갈라치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같은 그런 극악무도한 정권이 탄생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금 또 기로에 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지금이야말로 반윤으로, 지금 이래경 선생님이 그렇게 절체절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윤으로 진짜 이 산더미 같은, 똥통 같은 이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이 쓰레기가, 그러니까 지금 100년이 거의 되면서 거기서 이제 악취가 나고 거기서 기생충이 발생하고 거기서 파리와 악귀들이 계속해서 이제 태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다 지배하고 지금 그 총체적으로 윤석열 같은 것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일 앞에 산적해 있는 이 무리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우리가 진일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과정이니까 이래경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그거 정말 이제 근본적으로 찬동을 하고요. 일에는 순서가 있고 우리가 말로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근본적인 거 우리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하루 저녁에 다 진짜 타파하면 될 수 있겠죠. 말로는 쉬우나 말처럼 되지 않는 것, 여태까지 우리가 죽 써서 개주는 그 역사를 4.19에 5.18에 계속해서 우리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절하게 지금 반윤으로 결집하자는 말씀을 오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윤 전선, 그걸 위한 K정치연합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래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큰 지금 우리가 이해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이 다음 단계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래요. 이래경 선생님이랄지 언론들이랄지 몇 사람이 정당 찾아다니면서 야 좀 함께 하자, 왜 거기는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협상하고 교섭하고 해가지고 호소하고 그런 흐름도 있어야 되지만 이 흐름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해서 막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른바 협상에 의해서만 뭐가 되겠지 하고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 일단 다음 주 목요일 날 이 시간에 이 K정치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대토론을 한번 하자라고 일단 공지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1인당 3분씩 모시고 오는 걸로 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하고 오문명 곽영화 선생님 우리 기획하는 단위에서는 이제 좀 이 K정치연합이 이렇게 표현되고 공유되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에는 좀 꼭 와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당에서도 꼭 와야 될 사람이 있고 그런 분들을 좀 정식으로 초치해가지고 함께 빙 둘러서 라운드 테이블 해보자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 대토론회라고 이름을 붙여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세요, 국민 오세요 이걸 넘어서 가지고 여기에 꼭 함께 힘을 합치거나 소통하거나 뭐가 연결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리를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연일은 한 50명 정도가 지금 모여왔는데 그 이름으로 이런 자리를 우리가 여기 만들겠으니까 와주세요. 촉박하긴 하지만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선거 일정으로 볼 때 정말 촉박한 일정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모여보자. 일정들이 안 맞으면 조찬 아침 7시 반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뭔가 그런 마당을 펼쳐보는 게 요다음 지금 행동으로 준비되고는 있습니다. 저희부에서 그러니까는 제안서 비슷한 것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기본 문안 같은 걸. 그래서 지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걸 좀 제시하고 싶어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이래경 선생님이나 다른 지금
이 판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하는 흐름 그대로 가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뭔가 호소문처럼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보내고 움직이자. 네, 이런 제안 좋습니다. 이런 제안도 해보기로 하죠. 지금 여기 노희망유니언에서 박경민 선생님도 와 계시고 뭐 단체 이런저런 단체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서 지금 뭔가 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 절박감과 요구를 있는데 그 누가 한 말은 참 이렇게 귀에 잘 들어오네 정말 괜찮네 하고 느끼고만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창당 플랜을 발표하는 게 언제라고 그러시죠? 날짜가? 23일이요? 연합정치 정치개혁 시민회의에서 우리 사회 주요한 모든 인사들이 모여서 기독교회관에서 23일 화요일 10시에 구본안에 대한 합의를 하고 11시에 기자회견합니다. 그러니까 시민회의를 한다는데 시민회의를 발족시키는 건 우리 K정치연합 구상에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똑같진 않아요? 제3지대 비례연합을 위한 창당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이제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80일쯤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가속시키기 위해서 제가 목요일날 국회 정론관에서 K정치연합 당 창당을 미리 치고 나가서 그 작업을 가속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기자회견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언론 매체나 이런 데도 좀 알려야 되지 않나요? 그건 당연히 알리려고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거니까 알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K정치연합 당을 한다고 하는 그러면 그 관련된 주체들이 함께 한다고 하면 이게 돼야게 돼요. 준비한 사람도 있고 김해 지역 플레이어 정당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면 매스컴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23일이 목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죠. 화요일이에요? 23일 화요일은 기독교회관에서 40-50명 우리 사회를 망라한 명사들이 시민의 출범을 선언하면서 기자회견을 해요. 11시에. 근데 그 출범의 배경은 K정치연합과 유사한 그 비례를 위한 정당을 창당하겠다라는 배경을 갖고 출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상 제한이에요. 모든 우리 삶이라는 게 시중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시민사회 얘기라는 게 그렇게 배듭이 젖힙니까 빨리. 그래서 제가 25일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K연합당을 미리 창당합니다라고 먼저 선언해버리면 시민회의 활동들이 빨라지면서 그게 구체화되면 우리가 한 작업을 그쪽으로 이제 합체시키는 거죠. 별개로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죠. 몇 시죠? 목요일 몇 시죠? 2시로 현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말씀 하신 분들 단톡에 다 정리해서 올릴 거죠? 다음 주에 내용을 조금 설명해 우리가 다음 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7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앞에 그런 기자회견 같은 흐름이 있으면은 그 흐름에 좀 맞춰서 우리 시민들도 이걸 요구한다랄지 왜 우리는 이러고 있어야 되나 라는 어떤 좀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 저런 큰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물살을 좀 빠른 물살이 되도록 말하자면 추임새도 넣고 요구사항도 좀 제시하고 제안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23일 날 모이는 그분들은 선생님이 제안하시는 그 오디션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제안하시는 오디션 방식에 대해서 23일 날 모이는 인사들은 좀 알고 있습니까? 이미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숙지하고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일단 말씀하신 적은 있고. 제가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대충은 알고 있죠. 네. 근데 동의하고 숙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다른 진행을 얘기하겠습니다. 25일 날 국회에서 이제 어떻든 창당을 선언해서 기자회견에서 알리는 건 좋고요. 여기서 다시 선생님 잠깐만요. 네. 지금 이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네네. 이 스피커로 목소리가 나와야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가능하면 나오셔서. 제안이 아니라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25일 날 창당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알려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일주일 후에 이런 모임을 가지면은 아까 2-3번, 많게는 5번 한다면 이 홀이 꽉 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식으로 저녁 때 와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김밥을 주문하는 겁니다. 비용은 어떻게 할지라도. 그래서 이 회의 진행에만 집중하도록 아까 식사하고 다른 팀이 와서 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고마운 얘기시고 이제 창당 선언에서 다시 이 자리에 먼저 50명이 모이시고 사람들이 모여주시면 그분들이 발기인이 되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제 창당이 되려면 200명의 발기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200명을 채운 게 큰 문제는 아니고 그래도 문화공간에 있는 분들이 다 발기인이 되주시면 큰 힘이 되죠. 이제 발기는 좀 공개적으로 모집할 필요가 있잖아요. 대충 이미 짜져 있을 겁니다. 근데 발기인 숫자가 뭐 딱 200명만이 아니라 더 많으면 좋잖아요. 다다익선이 2,000명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사실은 공식적인 첫 행사인데 사실 그 전에 준비가 몇 번 있었습니다. 2-3차례 정도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여기에 좀 아까 말씀드린 먼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약 잡아 있던 것도 있었고 사실 제가 아주 넓게 이렇게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조금 뭐 너무 또 많이 오면 뭐 그게 또 문제일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오늘 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공지를 다 전체 방이나 전체 전국 시민 활동가 모임 방이나 이런 데는 못했거든요. 만약에 다음 주에 대대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런데 넘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몇 군데만 해도 여기 50명 이상 찹니다. 확 차고 그러는데 그렇게 다음 주에 뭐 일정 이렇게 1차, 2차 거쳐서 진짜 목요일 날이든 언제 이렇게 해서 2시에 끝나고서 뭐 7시에 다시 여기서 뭐 큰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 그러면 진짜 폭넓게 해서 옆 사무실 좀 빌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거의 뭐 100명 정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방식도 이렇게 전체 대토론회를 하지만 막판에는 종합 토론 비슷하게 몇 분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한 20-30분이라도 마무리를 하면서 뭔가 도출해내는 어떻게 오늘 어느 정도는 여기 있는 분들은 합의했지만 다음 주에 또 오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면도 있을 거고 본인들도 이해 못하고 오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토론을 해서 몇 분 마지막에 종합 토론 형식으로 해서 뭔가 전체적인 대토론이지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노출해내면서 합의하는 것으로 그래서 당으로 가든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옆에 박경영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냥 이렇게 깊은 고민 아닌데요. 이내균 선생님하고 이제 여러 추진하는 제 사회단체나 정당들 이렇게 교류가 있으셔서 그림표가 있을 텐데 얼핏 생각한 게 이제 그 흐름에서는 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발기 얘기하셔서 그 정당 일단 페이퍼 정당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K 정치연합 플랫폼, 네. 그런 형태로 창당이 안 돼도 그 진행 과정에서 아까 그 진보 사개당 정당 내지 등등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내용들 그 비례 쪽에 추천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시별해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동을 그러니까 창당에서 이끌어내고 먼저 선두적이라는 것도 있는데 얼핏 제가 그림을 전체까지 몰라서 그래서 시기는 뭐 이렇게 크게
연동형 비례제가 갖고 있는 그 비례를 강화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연동형 비례가 갖고 있는 명확한 약점이 그거예요. 그게 한 정당으로 집중이 될 때만 의석이 확보가 되지 3%를 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분산되면 그 너무나 많은 의석을 국민의당에다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 위성정당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집된 하나의 정당으로 비례정당으로 등록이 될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그게 분산된 정당으로 나타나면 그 순간에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현실적인 제약이죠, 이게. 예.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뭐 이준석도 막 뭐 온라인 당원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창당 발기인이 되달라 그러면은 이제 벌써 정당을 창당하는데 내가 정당이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표현을 K 정책연합 당인가요? 플랫폼 시민추진위원이랄지 이런 식으로 막 모집해가지고 그 중에 뭐 200명이 이 발기인이 되고 나머지는 추진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신저 어떤 흐름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정당을 만들기 위한 자격 요건에 발기인이 200명 이상이 되고 네. 5개 지역에 1000명 이상 5000명이 넘어야 창당이 되거든요. 네. 5개 지역에 1000명 이상 만드는 건 이제 각 정당들이 추진을 하는 사람들이 하고 뭐 정당이 들어오면 되는데 초기 발기 200명은 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그 폼이 있어요. 그 폼에다 서명해야 된다. 직접 서명해야 돼.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여기 마이크 좀. 예. 제가 이제 K 정책연합 플랫폼으로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데 이걸 또 정당화한다는 거에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은 정당이면 이제 정당 고유의 정책, 비전, 이념 이게 있어야 되는데 K 플랫폼이 정당이 돼버리면 그 플랫폼에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그걸 우리가 조정하고 화합시키고 뭐 이렇게 플랫폼으로서는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의문이 하나 들고 또 이제 제가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 이 비례대표 부분에서 K 플랫폼도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 제가 좀 이 기준으로 하나 추가해달라고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모든 국가가 경제 계층에 의한 불평등과 경제 계층에 의한 비례대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 그걸 할 때 역할을 할 때 그런 개념이 관점이 없으면은 결국은 출세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이 쭉 줄 서게 돼 있다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 왜 문제예요? 300명이 다 기득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경제 계층들 국회의원을 정원을 하겠다는 법을 해버려라 이걸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너무 이상적이라고 혁명이라고 몰리기 때문에 이번에 적어도 그런 기준이라도 좀 넣어달라. 비례대표 후보 선정하고 시민 뭐 토론할 때 그 사람들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소득만으로 분류하면은 49% 정도가요. 내가 10개 계층 나눠보니 가장 밑바닥에 있더라고. 그럼 국회의원 300명 중에 149명이 가장 밑바닥에서 무조건 나와야 돼. 그렇듯이 비례대표에서만이라도 그런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예. 이제 마무리하고 뒤풀이를 하면서 좀 더 이야기하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러면 대략 이 다음 주까지의 중요한 일정 몇 가지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흐름과 우리의 이 움직임이 좀 이 시너지를 내도록 할 방안을 지금 뒤풀이하면서 한번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 이제 마무리는 되겠죠? 네. 그러면 1부를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여기 간단히 막걸리 한잔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이래경 이사장